거기서 너 왜 그 장부부터 본 거야? 아이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자 안에서 중년 여자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아이의 눈은 바닥이 아니라 서점 안쪽 계산대 위에 놓인 두꺼운 노트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책도 돈도 아닌 먼지 쌓인 장부 노트. 그날 밤 그 장부를 고른 선택이 훗날 백만장자 회장의 비밀이 될 줄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장 끝 재개발에서 애매하게 밀려난 오래된 골목이었습니다. 중고서점은 언제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허름했지만 묘하게 따뜻한 공간이었죠. 책 냄새, 눅눅한 습기,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오래된 벽시계의 똑딱 소리. 그리고 가게 주인 윤혜진, 46살이었습니다. 단발머리에 두툼한 스웨터, 말은 적지만 손이 부지런한 여자였죠. 오늘도 적자네. 혜진은 계산대 위에 놓인 두꺼운 장부를 넘기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빨간 볼펜으로 표시된 마이너스 기호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 하나가 있었습니다. 버려진 책에도 가격이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벽 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이 하나 걸려 있었죠. 좁은 서점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한 남자, 혜진의 아버지이자 이 서점을 처음 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더 거세졌고 바로 뒤이어 작은 발자국 소리가 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달칵! 문이 조심스레 열리며 젖은 운동화가 천천히 문턱을 넘었습니다. 허리까지 내려온 커다란 가방, 몸보다 큰 우산 하나 없이 그냥 비를 맞은 듯한 아이였습니다. 저 비 좀 피하면 안 돼요? 혜진은 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교복은 물에 절어 색이 어두워져 있었고 무릎에는 오래된 흉터가 보였죠. 여긴 도서관이 아니야. 책 살 거 아니면 비만 피고 바로 나가. 무뚝뚝한 말투였지만 아이의 어깨가 떨리는 걸 보자 혜진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아이의 시선은 책장이 아니라 계산대 옆 구석에 놓인 장부 노트에 꽂혀 있었습니다. 저건 뭐예요? 가게 장부. 왜? 그런 거 저도 좀 보고 배울 수 있어요? 책이 아니라 장부라는 말에 혜진은 멈칫했습니다. 그 질문이 윤혜진의 오래된 기억을 건드렸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아버지에게 똑같이 했던 질문이었죠. 아빠, 이 빨간 숫자는 뭐야? 우리 망하는 거야? 혜진은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이름이 뭐야? 송송도윤이요. 집은? 잠깐 갈 데가 없어요. 이상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혜진은 장부를 덮고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좋아. 오늘 하루 여기서 비 피하는 대신 아이가 숨을 죽였습니다. 나한테 숫자부터 배워. 책값이 아니라 사람 값부터. 그날 밤 버려진 아이 하나가 서점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훗날 바닥에서 시작한 백만장자 회장이 될 거라는 걸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쳤습니다. 서점 앞 골목엔 트럭들 소리와 상인들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새벽장은 이제 끝나가네. 책 파는 집은 살겠어? 옆 포장마차 주인이 농담처럼 말하자 혜진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배고픈 동네가 책은 누가 사요? 서점 문 안쪽 낡은 소파 위에서 도윤은 작은 담요에 쌓인 채 깨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먼저 본 것은 책장이 아니라 계산대 위의 장부 노트였습니다. 혜진이 커피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밥부터 먹고.
그 다음에 내가 어제 본다고 한 것부터 보여줄게. 도윤은 밥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밥풀이 입가에 묻어도 닦을 생각도 못했죠. 혹시 어제도 오늘도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은 건 아니지? 도윤은 대답 대신 밥그릇을 더 끌어당겼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얇게 남은 파란 멍 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혜진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장부를 펼쳤습니다. 자, 이게 가게 숨소리야. 숨소리요? 응.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손님이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어떤 계절에 무슨 책이 팔리는지 다 여기 적혀 있어. 책보다 이게 더 무서운 책이야. 도윤은 숫자와 글씨를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마이너스가 많아요. 그래. 그럼 여기 곧 없어져요? 혜진은 아이의 질문에 당황스러울 정도로 정직하게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아직은 안 망했어. 근데 버티기 힘들지. 도윤은 장부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럼 왜 계속해요? 혜진은 장부 첫 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짧은 문장이 있었죠. 버려진 것에 다시 보물. 이걸 누가 썼는지 알아? 아버지요? 그래. 병원비도 못 내면서 끝까지 문을 닫지 않던 사람이었지. 도윤의 시선이 장부에서 사진으로 옮겨갔습니다. 혹시 아저씨도 돈 없어서 힘들었어요? 나도 그때 아이였어. 그래서 잘 몰랐지. 다 망하고 나서야 알았어. 아, 우리가 바닥이었구나.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 집에 아빠밖에 없어요. 엄마는 기억이 잘 안 나요. 혜진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빠가 많이 힘들어요. 술도, 빚 얘기도 맨날 욕만 하고, 저보고 너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혜진은 자신의 어린 시절과 너무 닮은 단어들을 들으며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집 나왔어? 네. 근데 갈 데가 없어서. 처음엔 편의점 화장실에서 자다가 어제는 그냥 걷다가 여기 불빛이 보여서. 혜진은 말없이 서점 안쪽을 둘러봤습니다. 먼지 쌓인 책들, 비어있는 계산대, 그리고 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나도 누군가를 다시 봄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 좋아. 혜진은 장부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밥값 내고 싶지? 네. 책 꽂기, 청소, 정리. 대신 한 가지 조건. 도윤이 숨을 죽였습니다. 내가 이 서점에서 배우는 건 책 내용이 아니라 두 가지야. 두 가지요? 첫째, 숫자 보는 눈. 둘째, 사람값 매기는 눈 말고 사람 가치를 보는 눈. 도윤은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했지만 눈빛만큼은 반짝였습니다. 그날부터 서점의 일상에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엔 청소, 점심엔 책 정리, 오후엔 학교 대신 서점에서 자습하고 일을 돕는 도윤의 모습이 자리 잡았습니다. 손님들은 가끔 물었습니다. 얘는 사장님 아들이에요? 혜진은 그럴 때마다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책 좋아하는 알바생. 혜진은 도윤을 관찰했습니다. 아이는 단순히 책만 정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어떤 책을 집었다가 놓는지, 어떤 표정으로 서점을 둘러보는지, 날씨에 따라 어떤 책이 더 잘 팔리는지를 조용히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공책에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사람들은 책장 앞에서 더 오래 머문다. 퇴근 시간 이후 손님들은 가벼운 책을 고른다. 혼자 오는 손님은 계산대 앞에서 말을 걸어주길 기다린다. 혜진은 그 노트를 보며 놀랐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책을 파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읽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저녁 혜진은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사람들을 관찰해?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저 집에서 맨날 아빠 눈치만 봤거든요. 어떨 때 화내는지, 어떨 때 조용한지. 그래야 덜 맞으니까. 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르더라고요. 사람들 눈치 보는 게 무섭지 않고 재미있어요. 이 사람은 뭘 좋아할까, 어떤 책이 필요할까 생각하는 게. 그래. 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아, 그게 바로 가치를 보는 눈이야. 남 탓하거나 피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는 거. 며칠 뒤 서점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먼지가 수북하던 코너들에 색색의 메모지들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퇴근길에 읽기 좋은 책. 마음이 힘들 때 읽으면 좋은 책. 돈이 없어도 마음은 부자 되는 책. 메모지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적힌 이름이 있었습니다. 추천, 도윤. 손님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거 누가 쓴 거예요? 센스 있네. 아, 이 추천 보고 샀는데 정말 좋았어요. 서점 장부에 오랜만에 검은색 플러스가 크게 적혔습니다. 혜진은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추천 코너는 내 담당. 책 하나 팔아서 남는 이익의 10%를 내 장부에 따로 적어줄게. 제 장부요? 혜진이 꺼낸 것은 작은 노트 한 권이었습니다. 표지에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송도윤, 수고비 장부. 돈이라는 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몸으로 느껴야 해. 내가 만든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눈으로 볼 수 있게.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적힌 장부를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자신의 장부를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하나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점의 밤은 깊어갔고 혜진은 조용히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도윤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서점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를 닦고 책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이했죠. 학교는 가지 않았습니다. 혜진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윤에게 책을 권했습니다. 공부는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도 배울 게 많아. 어느 날 오후 평소 잘 안 보이던 손님이 왔습니다. 후드티에 모자를 푹 눌러 쓴 10대 소년 둘이었습니다. 둘은 책장을 서성거리다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혜진은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 도윤은 계산대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벨소리가 울리며 문이 열렸고 소년 둘은 아무렇지 않게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윤의 눈이 한 구역을 향해 멈췄습니다. 분명 몇 분 전까지 있었던 책 한 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던 책이었습니다. 바닥에서 시작한 기업가들. 도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운영하던 구멍가게에서 초코바 하나를 훔치다 들켰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맞았던 매질도요.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도윤은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잠깐만요. 골목 끝에서 소년 둘을 불러 세웠습니다. 아까 책 계산 안 하셨죠? 소년 하나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뭐래? 증거 있어? 도윤의 눈이 소년의 품으로 향했습니다. 젖은 후드 안쪽에 두꺼운 책 모서리가 살짝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 책 돌려주세요. 소년이 도윤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꺼져. 돈도 없는 주제에 뭘 그렇게 지키려고 그래. 도윤은 빨개진 눈으로 소년을 밀치며 말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훔쳐도 돼요?
그래. 부자들 물건 좀 훔치는 게 뭐 어때서? 이 가게 부자가 아니에요. 그때 뒤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우리는 부자가 아니야. 혜진이 우산도 없이 골목으로 나와 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훔친 건 책이 아니라 그녀의 눈빛이 소년들을 세게 찔렀습니다. 내가 아직 가진 마지막 체면이야. 경찰을 부를 수도 있었지만 혜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년들의 손에서 책을 되찾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책 훔치는 애들은 많아. 근데 자신을 팔아먹는 애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길 바란다. 소년들은 욕을 중얼거리며 골목을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습니다. 저 좀 심하게 나갔죠? 아니. 혜진은 젖은 머리칼을 쓸어넘기며 책 표지를 다시 쓰다듬었습니다. 도윤아. 네. 사람이 제일 싸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알아?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 탓하면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할 때 도윤의 손이 자신의 주머니를 꽉 쥐었습니다. 문득 스스로를 떠올렸습니다. 난 가난해서 맞아서 버려져서 이렇다고. 너는 내가 쌀 때처럼 살고 싶어? 도윤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럼 오늘부터 내가 값을 올릴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해. 값을요? 응. 내가 정해줄게. 첫 번째. 혜진이 손가락을 한 개 펼쳤습니다. 가게 출입하는 책들 전부 내가 직접 가격 매겨봐. 표지만 보지 말고 속까지 들여다보고. 제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아까 도둑놈들 보고 뭐라 했지? 이 집 부자 아니라고요. 그 눈 그대로 책도 사람도 봐. 그게 내가 바닥에서 올라갈 첫 연습이야. 서점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은 방금 자신이 무릎 꿇게 만든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남 탓만 하는 순간부터 사람 값이 싸진다. 그날 밤 서점 장부 옆에는 새로운 공책 하나가 놓였습니다. 표지에 혜진이 볼펜으로 적어준 제목이 있었습니다. 송도윤, 가치 노트 한 권. 그 노트가 훗날 투자자들이 탐내는 초기 비전 노트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윤은 달라졌습니다. 책 한 권 한 권을 펼쳐보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상태를 살폈고 어떤 사람에게 필요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가격을 매겼습니다. 혜진은 도윤이 매긴 가격을 보며 놀랐습니다. 이 책 원래 1,000원이었는데 내가 3,000원이라고 적었네? 네. 이 책 안에 밑줄 쳐진 부분이 많아요. 누군가 진짜 열심히 읽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좋은 책이라는 거고. 반대로 이 책은 5,000원에서 2,000원으로 낮췄고. 네. 페이지가 누렇게 변했고 냄새도 나요. 내용은 좋아도 사람들이 꺼릴 것 같아서요. 혜진은 웃었습니다. 넌 정말 사람 마음을 읽는구나. 사장님이 알려주신 거잖아요. 숫자만 보지 말고 가치를 보라고. 며칠 뒤 도윤이 매긴 가격대로 책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매출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손님들은 도윤의 추천을 신뢰하기 시작했고 서점을 다시 찾는 단골도 늘었습니다. 저번에 추천해준 책 정말 좋았어요. 오늘은 뭐가 좋을까요? 도윤은 손님의 표정과 목소리를 살피며 책을 골라주었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직장인에게는 가벼운 에세이를, 고민이 많아 보이는 학생에게는 위로가 되는 소설을 권했습니다. 혜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책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있구나. 어느 날 저녁 장부를 정리하던 혜진이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도윤아, 너 학교는 정말 안 갈 거야?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전교생 앞에서 동정 대상 되는 거 싫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학원 다니는 애들하고
똑같이 시험 보라는 게 그게 더 무서워요. 혜진은 서랍에서 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래된 종이를 하나 꺼냈습니다. 고등학교 자퇴원이었습니다. 나도 고등학교 제대로 못 나왔어. 정말요? 응. 집이 망하고 아버지 쓰러지고 서점 지켜야 해서. 그럼 이 가게 왜 아직도 있어요?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거라서. 그리고 혜진은 벽에 적힌 아버지의 문장을 가리켰습니다. 버려진 것에 다시 봄을. 이게 내가 사는 이유라서. 도윤의 눈에 뜨거운 게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사장님, 저 책 말고도 더 많은 걸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이 골목 자체를요. 이 이야기들을요. 그 말은 혜진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가게 살릴 생각이 아니라 이미 골목 전체의 가치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야? 저 요즘 골목 사람들 이야기 듣고 다녔거든요. 포장마차 아저씨, 문구점 할머니, 분식집 사장님. 다들 오래 여기서 장사하셨잖아요. 그래. 그분들한테 각자 추천하는 책 하나씩 받아서 서점에 전시하면 어떨까요? 골목 사람들의 인생 책 코너 같은 거요. 혜진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럼 골목 사람들도 서점에 관심 갖게 되고 손님들도 재미있어 할 것 같아요. 책이랑 사람 이야기가 같이 있으니까. 도윤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어린아이의 눈이 아니라 무언가를 꿈꾸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한번 해보자. 다음 날부터 도윤은 골목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녹음기와 노트를 들고 각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점에서 일하는 도윤이에요. 혹시 사장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나 영향을 준 책이 있으세요? 처음엔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진지한 태도에 하나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포장마차 주인은 자신이 젊었을 때 읽었던 요리책 이야기를 들려줬고, 문구점 할머니는 손자에게 읽어줬던 동화책을 추천했습니다. 분식집 사장님은 장사가 힘들 때 읽었던 자기계발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도윤은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책을 구해 서점에 전시했습니다. 각 책마다 작은 카드를 붙였습니다. 포장마차 사장님의 추천, 힘들 때 읽으면 힘이 나는 책. 문구점 할머니의 추천, 손자에게 꼭 읽어주고 싶은 책. 손님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와, 이거 진짜 동네 분들이 추천한 거예요? 너무 재미있는데요. 저도 우리 엄마 추천 책 하나 등록하고 싶어요. 서점은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이는 곳이 되어갔습니다. 혜진은 도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책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을 연결하고 있구나. 그날 밤 장부를 정리하던 혜진이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너 정말 대단한 애야. 아니에요. 그냥 사장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한 거예요. 아니야. 나는 내게 숫자 보는 법만 가르쳤어. 근데 넌 그걸 넘어서 사람을 보는 법까지 배웠잖아. 도윤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응, 저 여기서 계속 일할 수 있죠? 혜진은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넌 이제 이 서점의 일부야. 그 말에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서점의 불은 여전히 따뜻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장부를 보며 내일을 계획했습니다. 작은 서점이었지만 그 안에는 큰 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가치 노트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 배운 것,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다. 그 문장이 훗날 도윤의 경영 철학의 핵심이 될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중고서점은 조용하지만 분주한 그 나름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엔 청소, 점심엔 책 정리, 오후엔 학교 대신 서점에서 자습하고 일을 돕는 도윤의 모습이 자리 잡았습니다. 손님들은 가끔 물었습니다. 얘는 사장님 아들이에요? 혜진은 그럴 때마다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책 좋아하는 알바생. 서점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만든 추천 코너는 인기였고 골목 사람들의 인생 책 전시는 화제가 되었습니다. 장부의 빨간 마이너스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죠.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평소 잘 안 보이던 손님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둘이었습니다. 후드티에 모자를 푹 눌러 쓴 말수적은 10대 소년 둘이었죠. 둘은 책장을 서성거리다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혜진은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 도윤은 계산대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소년들의 손이 책장 사이를 배회했습니다. 어색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책을 고르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죠. 잠시 뒤 벨소리가 울리며 문이 열렸고 소년 둘은 아무렇지 않게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도윤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도윤의 눈이 한 구역을 향해 멈췄습니다. 분명 몇 분 전까지 있었던 책 한 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책을 기억했습니다.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던 책이었습니다. 바닥에서 시작한 기업가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가 운영하던 구멍가게에서 초코바 하나를 훔쳤던 일이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아빠는 술 먹고 자고 있었고 밥을 굶은 지 이틀째였죠. 그런데 들켰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도윤의 팔을 잡았고 그날 집에 돌아가 맞았던 매질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도둑놈 새끼. 아빠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도윤은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잠깐만요. 골목 끝에서 소년 둘을 불러 세웠습니다. 소년들이 멈춰 섰습니다. 귀찮다는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아까 책 계산 안 하셨죠? 소년 하나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뭐래? 증거 있어? 도윤의 눈이 소년의 품으로 향했습니다. 젖은 후드 안쪽에 두꺼운 책 모서리가 살짝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 책 돌려주세요. 소년이 한 걸음 다가와 도윤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작은 몸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꺼져. 돈도 없는 주제에 뭘 그렇게 지키려고 그래. 도윤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빨개진 눈으로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돈이 없으면 훔쳐도 돼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부자들 물건 좀 훔치는 게 뭐 어때서? 어차피 넘쳐나는 거 아니냐? 이 가게 부자가 아니에요. 도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여기 사장님도 저처럼 바닥이었어요. 매일 적자고 망할 것 같은데도 버티는 거예요. 그런 데서 책 훔치는 게 당연해요? 소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뭔가 찔린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우리는 부자가 아니야. 혜진이 우산도 없이 골목으로 나와 서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그녀의 어깨를 적시고 있었죠.
근데 지금 내가 훔친 건 책이 아니라 그녀의 눈빛이 소년들을 세게 찔렀습니다. 내가 아직 가진 마지막 체면이야. 소년들이 움찔했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돌려줘. 경찰 부르기 전에 소년 하나가 주춤거리며 후드 안에서 책을 꺼냈습니다. 혜진의 손에 책이 놓였습니다. 젖은 표지가 손에 닿았습니다. 책 훔치는 애들은 많아. 근데 자신을 팔아먹는 애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길 바란다. 혜진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펐습니다. 소년들은 욕을 중얼거리며 골목을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도 후들거렸습니다. 저 좀 심하게 나갔죠? 아니. 혜진은 젖은 머리칼을 쓸어넘기며 책 표지를 다시 쓰다듬었습니다. 바닥에서 시작한 기억가들. 도윤아. 네. 사람이 제일 싸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알아?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 탓하면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할 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도윤의 손이 자신의 주머니를 꽉 쥐었습니다. 문득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난 가난해서 맞아서 버려져서 이렇다고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환경 탓이라고 아빠 탓이라고 생각했죠. 너는 내가 쌀 때처럼 살고 싶어? 혜진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럼 오늘부터 내가 값을 올릴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해. 값을요? 응. 내가 정해줄게. 첫 번째. 혜진이 손가락을 한 개 펼쳤습니다. 가게 출입하는 책들 전부 내가 직접 가격 매겨봐. 표지만 보지 말고 속까지 들여다보고. 제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도윤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까 도둑놈들 보고 뭐라 했지? 이 집 부자 아니라고요. 그 눈 그대로 책도 사람도 봐. 그게 내가 바닥에서 올라갈 첫 연습이야. 서점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도윤은 방금 자신이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돈이 없으면 훔쳐도 돼요? 그 말을 하면서 자신도 똑같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항상 남 탓만 했습니다. 가난한 것도 맞는 것도 버려진 것도 전부 다른 사람 탓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혜진은 달랐습니다. 바닥이었지만 남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부끄러워졌습니다. 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혜진은 젖은 옷을 갈아입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한 행동 잊지 마. 그게 내 첫 번째 값이야. 첫 번째 값이요? 응. 남이 잘못한 걸 보고 침묵하지 않은 거. 그게 내 가치의 시작이야. 도윤은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날 밤 서점 장부 옆에는 새로운 공책 하나가 놓였습니다. 표지에 혜진이 볼펜으로 적어준 제목이 있었습니다. 송도윤, 가치 노트 한 권. 도윤은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배운 것. 사람값은 돈이 아니라 행동으로 매겨진다. 부자가 아니어도 지킬 수 있는 것이 있다. 남 탓하는 순간부터 나는 싸진다. 한 글자 한 글자 적을 때마다 무언가가 가슴속에 쌓였습니다. 부끄러움이기도 했고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혜진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작은 등이 책상 앞에 굽어 있었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뭔가를 적고 있는 모습이었죠. 혜진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는 달라질 거야. 그 노트가 훗날 투자자들이 탐내는 초기 비전 노트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십억, 수백억의 가치를 지닌 경영 철학이 그 작은 노트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도윤은 달라졌습니다. 책을 정리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먼지를 털고 책장에 꽂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하나하나를 들여다봤습니다. 표지를 보고 속장을 펼치고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가격을 매겼습니다. 어떤 책은 원래 가격보다 높게, 어떤 책은 낮게 매겼습니다. 혜진이 물었습니다. 이 책은 왜 원래 1,000원인데 3,000원으로 올렸어? 이 책 안에 밑줄 쳐진 부분이 많아요. 누군가 진짜 열심히 읽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좋은 책이라는 거고 누군가에겐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혜진이 다른 책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5,000원에서 2,000원으로 낮췄어요. 페이지가 누렇게 변했고 냄새도 나요. 내용은 좋아도 사람들이 꺼릴 것 같아서요. 혜진은 감탄했습니다. 너 정말 사람 마음을 읽는구나. 사장님이 알려주신 거잖아요. 표지만 보지 말고 속을 보라고. 며칠 뒤 도윤이 매긴 가격대로 책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 책 왜 이렇게 비싸요? 손님이 물으면 도윤은 설명했습니다. 이 책은 초판이에요. 지금은 절판돼서 구하기 힘들거든요. 게다가 상태도 좋고요.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샀습니다. 반대로 싼 책을 보면 물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싸요? 솔직히 말하면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근데 내용은 정말 좋거든요. 상태 신경 안 쓰시면 추천해요. 정직한 태도가 손님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도윤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의 추천은 믿을만해요. 저번에 여기서 산 책 정말 좋았어요. 서점 장부에 조금씩 검은색 플러스가 늘어났습니다. 혜진은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내 덕분에 가게가 살아나고 있어. 아니에요. 사장님이 기회를 주셔서요. 도윤아. 네. 너 이제 진짜 직원이야. 오늘부터 월급 줄게. 월급이요? 혜진이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안에는 지폐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아. 근데 내가 만든 가치의 정당한 대가야.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받는 월급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비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고마워요, 사장님. 고맙긴. 내가 일한 거지. 도윤은 봉투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베개 밑에 조심스럽게 넣어뒀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게 기뻤습니다. 도윤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바닥에서도 값을 올릴 수 있구나. 그 생각이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점의 밤은 깊어갔고 도윤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아빠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바닥에서 올라갈 첫 연습이야. 도윤은 꿈속에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서점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먼지가 수북하던 코너들에 색색의 포스트잇들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퇴근길에 읽기 좋은 책,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 돈이 없어도 마음은 부자 되는 책. 포스트잇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적힌 이름이 있었습니다. 추천, 도윤.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중년 남자 손님이 책을 고르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거 누가 쓴 거예요? 망해가던 서점 사장님이 희망 찾은 책이라니. 혜진은 살짝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우리 알바생이요. 이 친구 센스 있네. 솔직해서 더 믿음이 가요. 이거 2권 다 살게요. 그날 서점 장부에 오랜만에 검은색 플러스가 크게 적혔습니다. 32,000원이었습니다. 혜진은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추천 코너는 내 담당. 책 하나 팔아서 남는 이익의 10%를 내 장부에 따로 적어줄게. 제 장부요? 혜진이 꺼낸 것은 작은 노트 한 권이었습니다. 송도윤, 수고비 장부. 표지에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돈이라는 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몸으로 느껴야 해. 내가 만든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눈으로 볼 수 있게.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며칠 뒤 혜진은 또 다른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서점 구석, 그 누구도 관심 주지 않던 경제 경영 코너였습니다. 그 손때 묻은 책들 앞에서 도윤이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1,000원은 너무 싸다. 재개발 얘기 나오니까 이런 책 찾는 사람 늘어날 텐데. 뭐라고? 혜진의 목소리에 도윤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 사장님. 도윤은 당황해 책을 감췄습니다. 재개발 저 뉴스에서 봤어요. 이 동네 큰 쇼핑몰 들어온다면서요. 그래. 혜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여기 사람들 뭐 먹고 살아요? 그게 문제지. 도윤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책들은 가격을 너무 싸게 팔지 말고 오히려 앞쪽에 놔요. 왜?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대책 찾다가 이런 책도 찾아볼 거예요. 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너 그걸 어떻게 알아? 맨날 아빠가 돈, 사업, 실패 얘기만 해서요. 나도 그냥 듣다 보니까. 혜진은 도윤의 노트를 슬쩍 보았습니다. 거기엔 이미 이런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연애소설 에세이 잘 팔림. 재개발 기사 뜨고 퇴사 창업 부동산 책 문의 늘어남. 어제 도둑사건 이후 사장님 경영 관련 책 다시 읽기 시작. 아이의 눈은 단순히 책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표정, 소리, 날씨와 뉴스에 따라 서점 매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모두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혜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버려진 애가 아니라 숫자와 사람 흐름을 읽는 재능이 있구나. 도윤아. 네. 너 학교 안 갈 거야? 도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전교생 앞에서 동정 대상 되는 거 싫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학원 다니는 애들하고 똑같이 시험 보라는 게 그게 더 무서워요. 혜진은 잠시 고민하다가 서랍에서 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래된 종이를 하나 꺼냈습니다. 고등학교 자퇴원이었습니다. 나도 고등학교 제대로 못 나왔어. 정말요? 응. 집이 망하고 아버지 쓰러지고 서점 지켜야 해서.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이 가게 왜 아직도 있어요?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거라서. 그리고 혜진은 벽에 적힌 아버지의 문장을 가리켰습니다. 버려진 것에 다시 봄을. 이게 내가 사는 이유라서. 도윤의 눈에 뜨거운 게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사장님, 저 책 말고도 더 많은 걸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이 골목 자체를요. 이 이야기들을요. 그 말은 혜진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가게 살릴 생각이 아니라 이미 골목 전체의 가치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야? 도윤은 자신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골목의 모든 가게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포장마차, 문구점, 분식집, 철물점까지요. 각 가게 옆에는 메모가 달려 있었습니다. 포장마차 30년 운영, 단골 손님 많음, 재개발되면 갈 곳 없음. 문구점 할머니 혼자 운영, 손자 학비 벌려고 버팀, 건강 안 좋음. 분식집, 사장님 요리 실력 좋음, 단 위치가 안 좋아서 손님 적음. 도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골목 사람들 다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모아서 책으로 만들거나 전시하면 사람들이 관심 가질 것 같아요. 그럼 재개발할 때 이 골목을 완전히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혜진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11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넌 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저도 버려질 뻔했잖아요. 근데 사장님이 저를 다시 봐줬어요. 이 골목도 똑같은 것 같아요. 다들 여기를 버려진 곳이라고 하는데 진짜 보면 가치가 있거든요. 혜진은 도윤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에게서 배운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이제 골목 전체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좋아. 한번 해보자. 정말요? 응. 근데 조건이 있어. 뭔데요? 너 혼자 하지 마. 나랑 같이 하자. 그리고 골목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도윤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둘은 골목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각 가게를 방문해 사장님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점에서 일하는 도윤이에요. 혹시 사장님 인생 이야기 좀 들려주실 수 있어요? 처음엔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 골목에 재개발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기 사람들 이야기를 기록해 두고 싶어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기억할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의 표정이 풀렸습니다. 하나둘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포장마차 주인은 자신이 처음 장사를 시작했던 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30년 전이었지. 돈 한 푼 없이 시작했어. 손님도 없고 빚만 쌓이고. 근데 포기 안 했지. 여기가 내 전부였으니까. 문구점 할머니는 손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가게 수익으로 손자 학비 됐어. 손자가 대학 가는 날까지만 버티려고 했는데 이제 곧 졸업이야. 재개발돼도 후회는 없어. 분식집 사장님은 요리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내 떡볶이는 어디 내놔도 안 밀려. 단지 위치가 안 좋아서 그렇지. 기회만 있으면 보여줄 수 있는데. 도윤은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노트에 적었습니다. 녹음기로 목소리도 담았습니다. 혜진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게 모습, 사장님들의 얼굴, 손때 묻은 물건들을요. 일주일 뒤 서점에는 새로운 코너가 생겼습니다. 골목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 벽에는 사진들이 붙었고 그 아래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포장마차 주인의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전 빈손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골목이 제 인생입니다. 문구점 할머니의 사진 아래에는요. 손자 학비 벌려고 시작한 가게. 이제 손자가 졸업해요. 감사합니다. 분식집 사장님의 사진 아래에는요. 제 떡볶이는 어디 내놔도 안 밀립니다. 기회만 주세요. 손님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와, 이거 진짜 동네 분들 이야기예요? 감동적인데요. 저도 여기 30년 살았는데 이런 이야기 처음 알았어요. 재개발되면 이분들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낡은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들의 삶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며칠 뒤 지역 신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점에서 하는 프로젝트 기사로 쓰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혜진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기사가 나간 뒤 서점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진을 보러 오고 이야기를 듣고 책을 샀습니다. 장부의 숫자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혜진은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넌 책을 파는 게 아니라 가치를 파는구나. 가치요? 응. 사람들이 돈을 내는 건 책 때문이 아니야.
내가 만든 이 이야기, 이 가치 때문이야. 도윤은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단순히 책 정리가 아니라 가치를 만드는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자신의 가치 노트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 배운 것, 가치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로. 그 문장이 훗날 도윤의 경영 철학이 될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수백억, 수천억의 가치를 만드는 기업가의 핵심 철학이 바로 그 작은 노트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혜진은 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제가 누군가를 다시 봄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 골목 전체를 다시 보게 만들고 있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점의 밤은 깊어갔고 도윤과 혜진은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재개발과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바닥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가치를 만들 줄 알았으니까요. 재개발 소식은 골목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건물주들은 조합에서 제시하는 보상금에 하나 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포장마차, 문구점, 분식집 모두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사이 중고서점만 묵묵히 남아 있었습니다. 혜진 씨, 이참에 정리해요. 책 팔아서 얼마나 번다고. 집도 없고 가게도 없는 우리한테 개발사에서 선심 쓰듯이 돈 준다는데 왜 굳이 버티나 몰라. 주변의 말들은 때로는 걱정처럼, 때로는 비웃음처럼 들려왔습니다. 혜진은 매일 밤 장부를 보며 고민했습니다. 빨간 마이너스는 여전했고 재개발 보상금은 솔깃했습니다. 하지만 서점 문을 닫으면 도윤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거리로 나가야 할까요? 그럴 때마다 도윤은 장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가게가 망하면 나도 또 버려지는 건가? 불안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받아준 곳이 사라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낯익은 남자의 그림자가 서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먼저 코를 찔렀습니다.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도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빠! 송도윤의 친부 송진수였습니다. 빛과 술에 찌든 얼굴로 서점 안을 둘러봤습니다. 이게 뭐냐? 책? 이딴 거 팔아서 밥이 나와? 혜진은 불편한 눈빛으로 남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손님이시면 필요한 책을 말씀하시죠. 전 손님이 아니고요. 진수는 가까이 다가와 도윤의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이놈 아빠야. 도윤의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오래된 공포가 되살아났습니다. 아빠 그만해. 이놈이 집 나가서 내가 얼마나 욕먹었는지 알아? 이 재개발 기회에 우리가 다 같이 나가야 한다고. 혜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윤이 언제부터 안 찾으셨죠? 뭐? 가출 신고는 하셨나요? 진수는 말이 막혔습니다.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새끼를 내가 찾든 말든 왜 남이 끼어들어? 아이를 새끼라고 부르시면서 찾을 생각은 안 하셨나 봐요. 진수의 눈빛이 살기를 띠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훈수야? 버려진 책이나 파는 주제에. 그 한마디에 혜진의 심장이 순간 움찔했습니다. 버려진 책. 그 말은 어릴 적 자신을 향해 쏟아졌던 말과 겹쳤습니다. 버려진 건 버려져야지 뭐 어쩌겠냐.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빠 여기 버려진 데 아니야. 그럼 뭐야? 이 동네 곧 다 밀리는데 책이나 쌓아놓은 창고지. 여기 저를 다시 봐준 곳이에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는 제가 태어난 걸 후회했지만 여기는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처음으로 물어봤어요.
진수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아서 뭘 어쩌겠다는 건데.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아빠처럼 남 탓만 하면서 살진 않을 거예요. 서점안 공기가 매섭게 얼어붙었습니다. 진수는 욕을 내뱉고 서점 문을 세게 닫고 나갔습니다. 쾅! 문이 흔들리며 나는 소리가 오랫동안 가게를 울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혜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잘했다. 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 말 쉽게 한 말 아닌 거 알겠어. 도윤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문득 겁이 났어요. 진짜 우리가 여기서 버팀으로써 얻는 게 뭐지? 혜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전 또 버려질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요. 혜진은 장부 노트를 덮고 자신의 비밀을 꺼냈습니다. 도윤아, 나 아버지 가게 한 번 이미 버렸어. 네.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몇 년 동안 이 서점 문 닫았었어. 재개발 얘기 나오고 보상금 얘기 나오고 나도 흔들렸거든. 그럼 왜 다시 열었냐고? 혜진은 벽의 문장을 다시 한번 가리켰습니다. 버려진 것에 다시 보물. 도윤은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문이 닫힌 채 먼지만 쌓인 이 가게를 보는데 갑자기 내가 버려진 것 같더라. 혜진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래서 알았어. 진짜 버려지는 건 공간이나 물건이 아니고 그걸 지키던 사람 마음이구나. 도윤은 말없이 그 문장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너 아까 아빠한테 용서한다고 했어? 아니요. 잘했어. 용서는 빚 갚듯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먼저 내 삶부터 세워야 언젠가 할 수 있는 거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처음으로 장부에 이상한 메모를 남겼습니다. 오늘 아이가 제 아버지에게 아니요라고 말했다. 이 서점의 첫 번째 흑자.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아빠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동네 곧 다 밀리는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 골목은 사라져야만 할까요? 도윤은 자신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난 몇 달간 기록한 골목의 데이터가 가득했습니다. 손님 수, 매출 변화, 계절별 트렌드, 사람들의 이야기까지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 골목 전체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 수 없을까? 도윤은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브랜드. 단순히 간판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억하고 싶어 하는 가치였습니다. 혜진이 아침 일찍 나타났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네. 사장님, 어젯밤에 잠 못 잤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 제가 하나 여쭤봐도 돼요? 응. 사장님은 왜 이 서점을 지키세요? 돈이 안 되는데도. 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아버지 때문이었어. 아버지가 남긴 거니까. 근데 요즘은 달라. 뭐가요? 너 때문이야.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응. 내가 여기서 배우고 성장하는 걸 보니까 이 서점이 의미 있더라. 돈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것 같아. 도윤의 눈에 눈물이 또 맺혔습니다. 사장님. 응. 저도 이 서점 지키고 싶어요. 사장님처럼. 혜진은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지켜보자. 끝까지. 네. 그날 오후 또 다른 방문객이 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재개발 조합에서 나왔습니다. 혜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여기 사장님이시죠? 네. 보상금 관련해서 상담하러 왔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나요?
혜진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 건물 평가액과 영업 손실 보상까지 합치면 이 정도 됩니다. 서류에 적힌 숫자를 보고 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 돈이면 빚을 다 갚고도 남았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었죠. 어떠세요? 나쁘지 않은 조건이죠?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남자는 서류를 두고 갔습니다. 서점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혜진은 서류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윤은 계산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사장님, 응? 고민되시죠? 혜진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솔직히 고민돼. 이해해요.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아빠 말 듣고 생각했어요. 진짜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맞나? 그래서, 근데 알았어요. 우리가 지키는 건 서점이 아니라는 거. 혜진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뭐야? 사람들의 기억이요. 이 골목 사람들의 이야기, 여기서 책 사던 손님들의 추억, 저처럼 여기서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기억이요.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넌 정말 대단한 애야. 아니에요. 사장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치는 돈이 아니라고. 혜진은 서류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생각해보자. 우리 둘 다. 네. 그날 밤 도윤은 자신의 가치 노트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 배운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서점의 불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고민했습니다.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버릴 것인가, 지킬 것인가. 답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함께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골목에는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서점에 불법으로 고용한대. 책 팔아서 돈 버는 게 아니라 다른 거 한다던데. 재개발 방해하려고 일부러 버티는 거래. 악의적인 소문이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게 분명했습니다. 도윤은 학교에 가면 아이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 수군거리는 소리들이었습니다. 쟤 그 서점 애잖아. 버려진 애래. 불쌍하긴. 도윤은 그 시선들을 그냥 견뎠습니다. 화내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생각했습니다. 이게 나를 정의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정의하는 거야. 서점으로 돌아왔을 때 혜진이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힘들었지? 괜찮아요. 내가 괜찮을 리 없는데. 도윤은 웃었습니다. 사장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남 탓하지 말라고. 저 사람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혜진은 도윤을 꼭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내가 이런 걸 겪게 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이제 강해졌어요. 정말로 도윤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몇 달 전 비 오는 날 떨며 서점에 들어왔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개발 조합 남자가 다시 왔습니다. 결정하셨나요? 혜진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회 다시 안 옵니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남기로 했어요. 왜요? 혜진은 벽에 문장을 가리켰습니다. 버려진 것에 다시 보물. 이게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예요.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나갔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도윤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응. 넌? 저도요. 둘은 웃었습니다. 불안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장부에 적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돈을 거절했다. 하지만 가치를 선택했다. 이게 진짜 흑자다. 공식적으로 재개발 조합에서 보낸 서류가 도착한 건 겨울 바람이 거세지던 날이었습니다.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통보, 구조적 결함, 사용 제한 권고, 종이 위에 딱딱한 글자는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 나가라는 뜻이었습니다. 몇 주 사이 이상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서점 앞 전기가 자주 나갔습니다. 건물 관리 사무실에 문의하면 공사 때문이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은 환경위생 단속반이 찾아왔습니다. 이 좁은 데에서 애를 재우면 안 됩니다. 아이 친인척도 아니시라면서요?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서점 정보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매일 밤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그런 혜진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 때문에 사장님이 고생하시는 거야. 그리고 결정타가 왔습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재개발 방해하는 중고서점, 가출 청소년, 불법 고용 의혹. 사진도 함께였습니다. 책 사이에서 도윤이 웃고 있는 모습, 혜진이 아이에게 밥을 건네는 모습이었습니다. 댓글에는 온갖 말들이 달렸습니다. 이런 데는 빨리 철거해야지. 요즘 애들 만나면 사고 난다. 책 파는 척 하면서 딴짓하는 거 아님? 아동 노동 착취 아니에요? 도윤은 그 글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자신 때문에 욕을 먹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야, 너 그 서점 알바해 하냐? 걔 버려진 애라며. 서점 아줌마가 데려다 키운다던데.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놀림이 아니었습니다. 동정이었습니다. 그게 더 싫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다가와 말했습니다. 너 힘들면 말해. 우리가 도와줄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전 버려진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전 서점에서 일하는 거예요. 제 가치를 만들고 있어요.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혜진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사장님 뭐 보세요? 온라인 커뮤니티. 도윤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화면에는 악플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장님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근데 도윤아, 이거 다 거짓말인데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모르겠어.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해명 안 하면 안 돼요? 뭐, 사실을 보여주면 돼요. 말이 아니라. 혜진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제가 여기서 뭘 배웠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알 거예요. 도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보자. 다음 날 도윤은 자신의 노트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기록한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골목 사람들의 이야기, 책 매출 데이터, 손님들의 피드백, 자신의 성장 과정까지요. 혜진은 그 노트를 보며 놀랐습니다. 이게 다 내가 한 거야? 네. 매일 밤 조금씩 적었어요. 도윤아 이거. 네. 이거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해.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여기서 일했는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구청에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재개발 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혜진은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너 여기서 발표할 수 있겠어? 제가요?
응. 내가 직접 말하는 게 제일 설득력 있을 것 같아. 도윤은 두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혜진을 위해서, 서점을 위해서 해야 했습니다. 할게요. 공청의 날이 왔습니다. 구청 회의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재개발 찬성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구청 관계자들까지요. 도윤은 교복을 입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정리한 파일과 노트가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송도윤, 다시 봄 프로젝트 팀.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청소년 대표 발표입니다. 다시 봄 중고서점의 송도윤 학생. 혜진은 뒷자리에 앉아 손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도윤은 단상 위에 섰습니다. 한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버려진 아이였다가 다시 봄 중고서점 직원이 된 송도윤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스크린을 켰습니다. 거기에는 한 골목의 데이터가 페이지를 넘기며 나타났습니다. 비 오는 날 책을 사러 오는 사람들의 표정. 재개발 소식 이후 불안해서 창업 퇴사책을 찾는 사람 수. 골목 내 각 가게의 매출 변화와 서로에게 손님을 보내준 횟수. 도윤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이건 제가 서점에서 1년 동안 기록한 이 골목의 숨소리입니다. 사람들이 화면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겐 여기 건물들이 낡은 철근과 시멘트일지 모르지만 저에겐 처음으로 너 뭐 할 줄 아냐고 물어봐 준 곳입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얼굴, 손때 묻은 계산대,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서점 사진들이었습니다. 여기를 전부 밀어버리고 쇼핑몰을 짓는다고 해서 여기 사람들이 진짜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도윤은 잠시 멈췄습니다. 저처럼 버려진 건물 사이에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운 아이가 사라지는 거예요.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도윤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존 리모델링 스토리 사업을 합치면 연간 추정 매출 이만큼입니다.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단 사람을 내쫓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회의실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재개발 회사 측 인사가 불쾌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학생, 이 수치는 누가 검증했죠? 내가 혼자 계산한 거 아닌가요? 도윤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혼자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이 골목에서 1년 동안 책값 말고 가치를 기록한 건 저뿐입니다. 구청 담당자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자료 나중에 따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다 드릴게요. 대신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죠? 이 골목을 한 번만 더 버려진 곳이 아니라 다시 봐야 할 곳으로 봐주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의 결과 재개발 계획은 일부 수정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골목 전체를 밀어버리는 대신 일부 건물은 보존하고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문화거리로 살리는 방안이었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확실한 시간 벌기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혜진이 도윤을 꼭 안아줬습니다. 넌 정말 대단해. 아니에요. 무서웠어요. 근데 해냈잖아. 사장님 덕분이에요. 둘은 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골목은 여전히 낡았지만 이전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저 서점 학생 발표 정말 대단하더라. 우리 골목에 저런 애가 있는 줄 몰랐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점에는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발표 잘 봤어요. 응원합니다.
이 책 사고 싶어요. 장부에 오랜만에 큰 숫자가 적혔습니다. 혜진은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넌 이미 여길 살렸어. 아직 아니에요. 책도 사람도 다 남아있어야 살린 거예요. 혜진은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뭐 하지? 이제 제 비밀을 진짜로 만들 거예요. 비밀? 도윤은 자신의 가치 노트를 펼쳤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골목 전체에 투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위에는 작은 별표가 있었습니다. 바닥에서 시작한 백만장자가 되어. 혜진은 그 문장을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넌 꼭 그렇게 될 거야. 정말요? 응. 넌 이미 시작했으니까. 그날 밤 서점의 불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두 사람은 미래를 그리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었습니다. 재개발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불안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바닥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가치를 만들 줄 알았으니까요. 그 가치가 언젠가 큰 부로 돌아올 거라는 걸 믿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나는 돌아올 거야. 이 골목을 살리러. 그때는 백만장자로. 그 꿈이 훗날 현실이 될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공청회 이후 골목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도윤의 발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학생 대단하더라. 우리 골목에도 희망이 있는 것 같아.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재개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속도가 조금 느려졌을 뿐이었습니다. 구청 담당자가 서점을 찾아왔습니다. 학생 발표 자료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도윤은 자신이 정리한 모든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손님 데이터, 매출 분석, 골목 상권 조사, 주민 인터뷰까지요. 담당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걸 학생이 혼자 다 했다고요? 네. 매일 조금씩 기록했어요. 이 정도면 전문가 수준인데요. 담당자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혹시 이 자료를 공식 보고서로 만들어줄 수 있나요? 구청에서 재개발 재검토할 때 참고 자료로 쓰고 싶어서요. 도윤은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요. 언제까지 필요하세요? 2주 안에 가능할까요? 해보겠습니다. 담당자가 가고 난 뒤 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혼자 할 수 있겠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장님이랑 같이 하는 거죠. 혜진은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하자. 다음 날부터 둘은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데이터를 정리했고 혜진은 사진과 인터뷰를 추가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서점이었습니다. 사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래프로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요? 오, 좋아. 한눈에 들어오네. 둘은 완벽한 팀워크를 보였습니다. 도윤은 숫자에 강했고 혜진은 이야기에 강했습니다. 숫자와 이야기가 만나 설득력 있는 보고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보고서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버려진 골목에서 찾은 1억의 가치, 다시 봄 프로젝트 보고서. 혜진이 물었습니다. 1억? 너 이 골목 가치를 1억으로 본 거야? 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제대로 살리면 충분히 가능해요. 도윤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여기 30개 가게가 있어요. 각 가게가 월 300만 원씩만 더 벌어도 1년에 10억이 넘어요. 그리고 관광객이 오면 더 늘어나고요. 혜진은 감탄했습니다. 넌 정말 사업가 체질이야. 사장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숫자로 가치를 보여주라고.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골목을 문화거리로 조성합니다. 둘째, 각각의 이야기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합니다. 셋째, 책방을 중심으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넷째, 젊은 창업자들을 유치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모든 계획에는 예상 비용과 효과가 숫자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담당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뒤 연락이 왔습니다. 보고서 잘 봤습니다. 구청장님도 관심을 보이세요. 정말요? 네. 다음 주에 구청장님 앞에서 직접 발표해 주실 수 있나요? 도윤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구청장 앞에서 발표라니요. 할 수 있겠어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죠.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발표 전날 밤이었습니다. 도윤은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혜진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도윤아, 너무 긴장하지 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대로 말하면 돼. 네. 근데 떨려요. 당연히 떨리지. 나도 떨린다. 사장님도요? 응. 내가 잘해낼까봐. 도윤은 웃었습니다. 잘못할까봐가 아니라요? 아니. 너무 잘해서 나를 떠날까봐. 혜진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도윤은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저 안 떠나요. 넌 여기보다 더 큰 곳에 가야 해. 큰 곳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시작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혜진은 도윤을 꼭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발표 날이 왔습니다. 구청 대회의실에는 구청장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단상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본 프로젝트를 준비한 송도윤입니다. 스크린에 첫 장이 떴습니다. 골목의 낡은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골목입니다. 낡았습니다. 버려진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골목 사람들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30년, 40년을 버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윤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주고 사례를 설명하고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말에는 근거가 있었고 모든 계획에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골목은 연간 10억 이상의 경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일자리도 50개 이상 만들어집니다. 구청장이 물었습니다. 학생, 이 계획을 실행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지? 초기 투자비 5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5억? 네. 하지만 3년 안에 회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계속 수익이 발생합니다. 구청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생 몇 살이지? 12살입니다. 12살에 이런 보고서를 만들다니. 대단하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구청장이 도윤을 불렀습니다. 학생, 이 프로젝트 진짜 하고 싶은 거지? 네. 그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테니 학생이 중심이 돼서 추진해 보겠나? 도윤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물론 혼자 하라는 건 아니고 전문가들이 도와줄 거야. 하지만 학생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하는 거지.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청을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혜진이 도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넌 해냈어. 정말 해냈어. 우리가 해낸 거예요. 사장님. 아니야. 이건 내 힘이야.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이 없었으면 전 여기 없었어요. 저한테 기회를 주신 건 사장님이에요. 둘은 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골목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통과됐어요. 프로젝트 시작할 수 있대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포장마차 주인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애야. 내가 우리 골목 살렸어. 문구점 할머니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손자한테 자랑해야겠다. 우리 동네에 이런 대단한 친구가 있다고. 분식집 사장도 웃었습니다. 애야 떡볶이 먹고 싶을 땐 언제든 와. 평생 공짜야. 도윤은 사람들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날 밤 서점에서는 작은 축하 모임이 열렸습니다. 골목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음식을 나눠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할 일이 많아. 그래도 희망이 보여서 좋아. 우리 함께 힘내자.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부자구나. 돈이 많은 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 많은 거. 혜진은 조용히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네. 너 언젠가 여기를 떠날 거야. 왜요? 전 여기 있고 싶은데. 아니야. 넌 더 큰 곳에 가야 해. 더 많은 사람을 도와야 해. 하지만 괜찮아. 내가 떠나도 여긴 남아있을 거야. 내가 만든 가치가 남아있을 거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언젠가 돌아올게요. 더 큰 사람이 돼서. 약속이야. 네. 약속이에요. 며칠 뒤부터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전문가들이 투입됐고 골목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간판이 새로워졌고 벽화가 그려졌습니다. 각 가게마다 이야기 패널이 설치됐습니다. 서점은 문화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매주 저자 강연이 열렸고 책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분위기 좋네요. 이야기가 있는 골목이라 더 의미 있어요. 매출도 늘었습니다. 골목 전체의 매출이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일자리도 생겼습니다. 젊은 창업자들이 하나둘 입점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그 모든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변화하는 골목의 모습, 사람들의 반응, 매출 데이터까지요. 그 기록들이 훗날 귀중한 자료가 될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골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역 언론에서 취재를 왔고 방송에도 소개됐습니다. 버려질 뻔한 골목을 살린 소년 사업가, 12살 소년이 만든 기적. 도윤은 유명해졌습니다. 학교에서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동정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존경하는 눈빛으로 봤습니다. 너 진짜 대단하다. 나도 너처럼 되고 싶어. 하지만 도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서점에서 일했고 손님을 맞이했고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혜진이 물었습니다. 너 이제 유명해졌는데 다른 데서 제안 들어오지 않아? 몇 군데서 왔어요. 강연 해달라는 데도 있고. 그럼 해봐. 좋은 경험이 될 거야. 근데 서점 일은요? 내가 하지 뭐. 넌 내가 해야 할 일에. 도윤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이 배운 걸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했습니다. 첫 강연은 청소년 센터에서였습니다. 주제는 바닥에서 시작하는 법이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줬습니다. 가출했던 일, 서점에서 배운 것들, 프로젝트를 진행한 과정까지요. 저도 여러분처럼 바닥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어요. 아이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분이 저를 다시 봐주셨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너 뭐 할 줄 아냐고. 그 질문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저도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하게 됐거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바닥이어도 괜찮아요. 거기서 시작하면 돼요. 강연이 끝나고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저도 집에서 나왔어요. 갈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도윤은 그 아이를 보며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부터 찾아요. 청소년 쉼터나 상담센터 가보셨어요? 무서워요. 처음엔 다 무서워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도움 받아야 해요. 도윤은 그 아이에게 연락처를 줬습니다. 힘들면 연락하세요. 제가 아는 곳 소개해 줄게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도윤은 그 아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받은 도움을 이제 나도 줄 수 있구나. 그날 밤 서점으로 돌아와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알았어요. 뭘?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제가 해야 할 일이 뭔지. 그게 뭔데? 저처럼 바닥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봐주는 거요. 혜진은 웃었습니다. 넌 이미 하고 있잖아. 더 많이 하고 싶어요. 더 큰 규모로.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도윤은 자신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새로운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청소년 자립 지원 프로그램, 바닥에서 시작하는 아이들을 위한 멘토링, 창업교육. 혜진은 그 계획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넌 정말 사업가야. 사장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저를. 아니야. 내가 스스로 만든 거야. 둘은 미래를 그리며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점의 불은 여전히 밝았고 두 사람의 꿈은 더욱 커졌습니다.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나는 이 골목 전체를 소유할 거야.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거야. 그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골목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활기차졌습니다. 많은 가게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새로운 가게들도 생겼습니다. 다시봄 중고서점은 간판이 조금 새로워졌을 뿐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판 아래 작은 글자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운영 협력 도윤랩. 언젠가부터 뉴스에서 자주 들려오는 이름이었습니다. 버려진 골목과 식당, 가게들 데이터를 모아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드는 청년 CEO. 송도윤 자수성가형 백만장자. 텔레비전 화면 속 수트 차림의 청년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눈에 익은 사진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낡은 서점, 버려진 것에 다시 보물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혜진은 낡은 소파에 앉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얘가 언제 이렇게 커버렸대. 머리에는 흰머리가 많이 늘었고 주름도 깊어졌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점 문이 열렸습니다. 익숙한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사장님. 아니,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불렀습니다. 혜진 이사님. 도윤은 웃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새 혜진보다 키가 훨씬 커져 있었습니다. 이사님은 무슨. 아직도 난 그냥 책 파는 아줌마야. 책 파는 아줌마가 저를 백만장자로 만들었는데요. 둘은 한참을 말없이 웃었습니다. TV 잘 봤어요. 바닥에서 백만장자가 된 아이의 진짜 비밀이 뭐라고 했더라? 혜진이 장난스럽게 묻자 도윤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거요? 버려진 것 하나를 누군가가 다시 봐준 것. 그게 제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를 그렇게 화면에 대놓고 팔아먹었구나. 팔아먹다뇨? 제가 있는 모든 인터뷰마다 반드시 세 가지 말은 하잖아요. 도윤은 손가락을 세웠습니다. 첫째, 버려진 건물에도 숨소리가 있다는 것. 둘째, 데이터보다 먼저 사람을 봐야 한다는 것. 셋째, 도윤은 서점 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 아이를 버려진 애가 아니라 할 줄 아는 게 있는 사람으로 불러준 사람이
제 인생의 진짜 투자자라는 것.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혜진은 살짝 눈시울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투자하러 왔어? 오늘은 투자 아니라 보고서 제출하러 왔어요. 도윤은 가방에서 두꺼운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버려진 골목에서 시작된 1,000억의 가치, 다시 봄 프로젝트 보고서, 저자 송도윤. 이거 뭐야?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회사 상장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겠다고 생각한 일이에요. 이 골목에 다시 투자하는 거. 투자? 네. 건물 몇 채 사고 장학재단 만들고 여기 다시봄 아카데미 세우는 계획이에요. 아카데미? 네. 버려진 동네 애들이 여기 와서 책도 보고 장부도 보고 사람값 대신 사람 가치를 배우게 할 거예요.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넌 여전히 돈을 숫자보다 사람으로 보는구나. 그거 누가 가르쳤는데요? 둘은 오래된 장부를 펼쳤습니다. 붉은 마이너스로 가득하던 장부 옆에는 새로운 장부가 하나 더 놓였습니다. 다시봄 장학재단, 일기 선발 명단. 금액은 이제 상상도 못할 정도로 커졌지만 원리는 똑같았습니다. 가치를 본 만큼 되돌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응? 이거 받아주실 거죠? 도윤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서점 건물 매입 계약서예요. 제가 샀어요. 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제 사장님은 건물주한테 월세 안 내셔도 돼요. 평생 무료로 쓰시는 거예요. 도윤아, 이건 제가 처음 가치를 배운 곳이에요. 여기가 없어지면 안 돼요. 혜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몇 달 뒤 옛 골목 한가운데에 새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책장과 부엌, 작은 강의실이 보이는 공간이었습니다. 간판에는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봄 스튜디오, 최하위에서 다시 시작하는 아이들을 위한 곳. 개관식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골목 사람들, 언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까지요. 도윤이 단상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를 만들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10년 전 이 골목에서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갈 곳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었죠.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분이 저를 다시 봐주셨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도윤은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혜진은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이곳은 저처럼 바닥에서 시작하는 아이들을 위한 곳이 될 겁니다. 밥도 주고 잠자리도 주고 배울 기회도 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도윤은 벽에 문장을 가리켰습니다. 버려진 것에 다시 봄을. 여러분은 버려진 게 아닙니다. 다시 볼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박수가 우레와 같았습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한 남자가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초라한 패딩, 구겨진 모자를 쓴 남자였습니다. 송진수였습니다. 혜진은 그를 발견하고 다가갔습니다. 왔군요. 진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아들 만든 곳이라면서요. 네. 난 아직도 너무 미안합니다. 그의 눈에서 오랜 세월의 후회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혜진은 정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가 언젠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직접 말할 거예요. 그때까지 그냥 여기 와서 밥 먹고 가세요. 버려진 사람들 밥 똑같이 줄 테니까. 그 말을 들은 이가 조용히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아빠. 송진수는 굳어버린 채 돌아섰습니다. 수트가 어색한 듯한 하지만
눈빛만큼은 어릴 적 그대로인 청년이었습니다. 나 이제 남 탓 안 하고 살려고요. 아빠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시간들이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진수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도윤은 그 말을 바로 용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등을 두드리는 손은 오래전 자신에게 내밀어진 따뜻한 손과 닮아 있었습니다. 천천히 해요. 아빠, 저도 천천히 배웠으니까. 진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다시봄 스튜디오 안에서는 첫 저녁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아이들이 줄을 서서 따뜻한 국과 밥을 받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여전히 그 문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버려진 것에 다시 봄을. 그 아래 새로운 문장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아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윤혜진은 조용히 주방에서 밥을 푸며 속삭였습니다. 야, 송도윤. 네, 사장님. 백만장자 회장님이 지금 하는 일이 뭐야? 도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빠요. 그래. 그게 내 진짜 비밀이야. 카메라가 창밖 골목을 비쳤습니다. 한때 버려진 동네로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의 웃음과 따뜻한 밥 냄새, 책 넘기는 소리로 가득한 동네가 됐습니다. 몇 년 뒤 도윤의 회사는 상장됐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의 대부분은 다시봄 재단으로 흘러갔습니다. 전국의 버려진 골목들이 다시 살아났고 수많은 아이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그 골목에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서점을 찾았고 혜진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장님, 오늘 장부 어때요? 흑자야. 내 덕분에. 제 덕분이 아니라 사장님이 계속 버텨주신 덕분이죠. 둘 다야. 어느 날 저녁 도윤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후회하세요? 그때 저 받아주신 거. 혜진은 웃었습니다. 후회? 그게 내 인생 최고의 투자였는데. 투자 수익률이 어땠어요? 계산 불가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 둘은 웃었습니다. 서점의 불은 여전히 밝았고 골목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바닥에서 백만장자가 된 아이의 진짜 비밀은 거창한 성공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 누군가가 그를 버려진 애가 아니라 다시 봐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진심을 다시 누군가에게 돌려주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게 진짜 부자의 시작이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받은 사랑을 돌려줄 수 있어서 부자가 됐구나. 그리고 오늘도 어딘가에서 바닥에 떨어진 아이가 있을 겁니다. 그 아이에게도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도 언젠가 다른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따뜻해질 겁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한 번에 하나의 가치씩 만들어가며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욱 더 빠르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